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직인사론 공인행정관리사 3급 두 번째 과목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조직론과 인사행정론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건데 하나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강의 들은 대로 한국행정론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일부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착안하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요약 부분을 시간을 두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인사론 첫 페이지입니다. 조직학은 글자 그대로 사회 조직 현상을 바라보는 현상학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과학적 학문으로서 사회학과 심리학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문제에 지문 설명을 해놓고 이것이 조직학이냐 조직이론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잘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조직학은 거시적 수준에서 바라봤을 때 조직 구조와 조직 설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조직학이고요. 조직 행태로는 미시적 수준에서 바라본 조직 개인 집단의 행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행태, 그러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에 개인과 집단의 행태, 사람, 그죠? 그걸 전제를 하고 보면 이해가 빠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앞에서 우리가 고전이론,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봤습니다. 그것이 19세기 초부터 1930년대에 있었던 고전적 조직이론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5, 60년대 들어와서는 신고전이론. 우리나라 같으면 6.25 이후에 한참 후에 신고전이론이 반영되기 시작을 했고 1950년대 후반에 현대적 조직이론 해서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한참 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고전적 조직 이론의 특징은 바로 능률성 또는 공식적인 구조를 중시하는, 즉 법대로 하는 폐쇄적 관점에서의 조직. 그래서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여기서 우리가 경제적 인간관 그러면 상당히 경제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뭐냐면 생산성, 목표 달성 여기만 중점을 두지 인간관계론적인 입장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 인간관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과학성을 추구하는 형식성이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인간을 기계적 관점으로 봤다. 힘들고 잠을 못 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일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럼 과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외부 환경도 모든 것은 배제하고 오직 제품 생산에만 그 인간을 하나의 기계 부속품처럼 취급하는 요즘 그런 조직은 큰일 나죠. 바로 그냥 내부 고발자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비판받는 부분이 오늘날 산업관리론이나 관료제론 또는 실적제론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이릅니다. 두 번째, 산업관리론 또는 일반관리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패러를 이어서 이것은 특이사항은 뭐냐? 최고 관리자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최고 관리자. 이것도 역시 앞에 나오는 과학적 관리론과도 더 가깝죠, 그죠? 그러나 다만 관리 구성 요소를 계획과 조직과 명령, 조정, 통제 등 뭐예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귤릭과 의익의 포스코브입니다. 행정관리론이죠.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 산업관리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귤릭과 의익은 바로 최고관리자 업무 자체를 계획 P, 조직 S, O죠. 오거나이징, 인사, S, 스태핑, 지휘,
디렉션, 조정, 코오디네이션, 보고, 리포팅, 예산, 버제팅. 그걸 딴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포스코브다. 그래서 CO는 소문자 O를 써서 조정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그래야 발음이 되기 좋죠. 포스코브라고 발음되기 좋죠.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관료절은 막스 웨버에 의한 관료절은 앞에도 과학적 관료론, 관료절은 다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중복되는데 조금 더 내용이 첨가된 내용입니다. 그 특징은 합리적, 합법적 권위에 기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업과 계층제 또는 비정의성, 여기서 비정의성 이 부분이 제가 여기를 컬러를 다르게 표시해 줄게요. 비정의성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 B자를 빼버리고 정의성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중 아닌 것은 이렇게 고르는 문제로 잘 출제가 됩니다. 선생들은 시험 낼 때 이런 걸 탁 보고 요거 문제 내기 좋다. 딱 와닿거든요. 출제를 자주 해본 사람은. 그런 것들이 통상 시험에 나온다.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하니까. 정직성, 전문성, 항구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기계적 인간, 오직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굉장히 경직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아니죠. 공통적으로는 능률성과 합리성을 지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에 기초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직 인간 가치관에 기초를 두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 인간관에 가치를 뒀다. 다음 이어서 신고전 이론에 오면서 드디어 인간관계론이 탄생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완전한 인간관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호손 실험에 의해서 그것이 시작됐다. 인간을 합리적 존재가 아닌 사회적 존재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합리적 존재는 오직 기계적 인간관으로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지리스의 성숙미석수, 앞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리커트의 포 티오리, 포 시스템 티오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체제 이론 또는 시스템 포 티오리도 맞는 얘기고요. 맥그리거의 X 이론, Y 이론 등이 있다. 여기 나오는 체크 포인트도 한번 좀 읽어봐 주길 바라고요. 그러나 신고전 이론의 비판은 역시 환경관계를 소홀히 하고 조직 구성원의 인간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무시하고 생산성의 목표를 둔 것은 여전했다. 이런 비난을 받아요. 왜냐? 과거 관료주의 시대, 고전주의 시대의 어떤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현대 조직론은 공통적 특징은 바로 이 다양성에 있다. 다양성.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를 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 개성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그죠? 성격 다르듯이. 그래서 개별 이론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지만 1990년대 이후는 카오스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카오스 이론. 여기서 카오스 이론은 다시 말하면 글자 그대로 혼돈 이론이죠. 혼돈 이론. 또는 복잡성 이론. 그런 것들이 이때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카오스 이론, 복잡성 이론.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드디어 탈관료제 모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적, 네트워크 형식, 임시조직 이런 것들이 기존의 계층제에 의한 관료제보다는 좀 탈피한 거죠. 임시조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특징은 이원적 체제, 변화 등이 존재했다는 것이 앞에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는, 물론 앞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조직 환경은 환경이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보다 더 유기적인 구조로 증가된다. 유기적인 구조는 다른 말로 학습 구조라고도 얘기해요. 부단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변화한다는 얘기죠.
조직 규모는 규모가 커질수록 관료제 구조화된다. 즉 관료제 구조는 공식화, 집권화, 분권화 또는 복잡해진다. 조직 기술이 대량 기술이 발달될수록 조직이 공식화되고 집권화되는 것이 더 강해집니다.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 다음, 조직의 주요 상황 변수. 이것이 시험에 가끔 나왔는데요. 환경, 기술, 규모, 전략, 권력, 통제 등으로 있는데 여기서 환경, 기술, 규모 하지 않고 구조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내면 헷갈리겠죠.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조직의 환경 변수는, 상황 변수는 첫 번째 환경이고 그 다음에 기술이나 규모나 만들어내고자 하는 전략, 전술, 권력 통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조직 구조의 기본 요소는 공식화, 포멀리제이션, 집권화, 센트럴리제이션, 복잡화, 복잡성 해도 되고 공식성, 집권성, 복잡성 해도 말은 됩니다. 우리말이니까. 그러나 영어로는 그대로입니다. 포멀리제이션, 센트럴리제이션, 컴플렉시티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명령체계, 조직 구조에서 명령체계 아까 나왔죠? 명령 통일의 원리다. 유니티 오브 컨트롤에서 한 사람의 상관에게만 보고해야 된다. 그러나 통솔 범위는 다르다 그랬죠? 통솔 범위. 한 사람의 상관이 지휘 통솔할 수 있는 부하 직원들의 수 다르죠. 그 다음 개선과 참모. 개선의 기능은 스트럭처에서 선을 타고 내려오는 구조. 즉 국장, 과장, 계장, 라인. 그 사람들은 과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명령, 지휘, 통제할 수 있는 대신에 책임성이 크다 이렇게 봤고 참모는 어때요? 개선을 서포트하고 어드바이스하는 사이드에 나와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정책 담당관, 정책 보좌관 이런 식으로 참모 기능을 뜻한다. 통솔 범위 원칙, 즉 한 사람의 상관에게 보고하는 부하의 수. 명령 통일하고 구분하라 그랬죠. 나옵니다. 시험에. 집권화는 권력이 상층부에 집권되어 있을 때, 집중되어 있을 때, 그게 집권화고, 분권화는 하층부에 나눠져 있을 때. 그러나 공식화는 문서화된 정도입니다. 도큐멘테이션에 작성된 정도를 뜻한다. 다음, 전문화는 분업의 정도죠. 여기서 말하는 수평적 전문화, 즉 업무, 직무의 범위를 뜻하고 수직적 전문화, 직무의 깊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직무의 확충 그러면 수직적 깊이를 말하고 직무의 확장 그러면 수평적 넓이를 말합니다. 범위. 그렇게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니까요. 다음 이어서 조직 구조 모형에서 기계적 조직 구조, 관료제 조직이죠. 기계적 구조. 예측 가능성이 있는 대신에 뭐예요? 직무 범위가 적고 분명한 책임 한계가 서 있으면서 계층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유기적 구조는 바로 학습 구조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적응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적응성. 그 다음에 직무 범위가 넓고 정보가 된 사회일수록 유기적 구조죠. 모호한 책임 관계가 있는 반면에 인간적 대면 관계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 조직의 특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지금 내가 푸른색으로 컬러를 입혀놓은 부분, 이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기능 구조는 비슷한 기능끼리를 묶어서 기능 부서화하는 걸 말합니다. 즉, 펑셔널, 기능이죠. 펑셔널 스트럭처, 기능 구조. 근데 비해서 사업 구조는 생산물의 기초를 둔, 산출물의 기초를 둔 사업 부서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용이하고 불확실한 조직 환경 또는 비정규적 조직 기술이나 외부 지향적 조직의 산출 사업 구조가 가장 적합하다. 아까 매트릭스 구조는 나왔죠. 이거 보면 생각나야 되는 것이 뭐예요? 아까 나왔던 거? 에도크라시. 기억하십니까? 임시 조직. 그랬죠? 그 에도크라시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여기서 매트릭스는 글자 그대로 혼합 구조죠. 복합 구조. 복합 그럼 뭐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 섞인 걸 말하죠. 그래서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가 화학적으로 결합됐다는 말은 완전히 섞였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화학적으로 결합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페인트와 기름은 화학적 결합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것처럼 수성 페인트는 물과 결합이 되죠. 그것처럼 화학적 결합을 뜻합니다. 요즘 조금 관계가 멉니다만은 성범죄자가 자꾸 나오니까 어떤 학자들은 화학적 교세를 아예 해버려라. 정신세계에서 성적 기능을 작동 못하게 만들어봐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리적, 그죠? 그럼 뭐예요? 아예 제거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성기를.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화학적, 잘 이해하시고요. 이원적 권한 체계로 되어 있다. 즉, 두 개 상관에게 보고한다. 여기 예를 나와 있죠. 경기도 산업경제국은 산업경제 분야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하필 경기도로 예를 들어 놓은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듭니다. 경기도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산업경제 기능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 아웃소싱도 주고 외부 전문가를 불러다가 자문 서포팅도 받고 다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원체계가 되는 거죠. 명령체계가. 그게 복합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중권한 체제로 인한 혼란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중체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 명령에 절대 복종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우리 장관에게 보고했어.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제쳐놓고 보자. 이런 문제점. 그래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 다소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 구조. 계층과 부서 간의 경계를 제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팀제. 오늘날은 정부 부서나 기업들이 팀제로 많이 운영합니다. 제 아들도 얼마 전에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은행 본점에서 있지 않고 나가서 별도의 건물에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몇 년 전에도 그걸 만들어서 방송 언론에 나오고도 했는데 굉장히 큰 사업이죠. 그것이 되니까 방송 언론에 나가고 은행에 엄청난 실적 효과를 내니까 개인에게도 그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직장에서 인센티브는 뭐 승진 아니면 보상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 즉, 유기적 구조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네트워크 구조. 이건 자체의 핵심 역량은 그대로 합리화해서 가는데 기타 역량은 뭐예요? 외부로 주는 걸 말합니다. 기타 소소한 부분은 외부에 발주를 줘서 외부에서 하게 하는 그런 걸 말하죠. 다음 조직 전략.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환경과 상호작용되는 관계 모든 부분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또 적게는 전술이란 말도 쓰죠. 국가 전략 전술 목표. 주로 군사 용어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걸 정부 부처나 기업에서도 사용한다. 조직 환경. 기본적인 논리는 환경이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이 말은 미래 예측이 힘들고 또는 어렵다. 우리 자연 환경을 말해도 태풍이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어느 날 태풍이 온다. 언제쯤 올까? 비가 얼마나 올까? 바람이 얼마나 불까? 할수록 조직은 훨씬 유기적으로 활성화돼서 움직입니다. 태풍 대비하고, 그죠? 하차뚝이나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선박을 통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조직 환경 관련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내려와서 조직 기술의 분류에서 나오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패러의 분류라고 하는데요. 패러는 기술, 일상, 비일상, 공학. 이 기술을 장인기술이라고 그래요. 장인기술, 비일상기술 또는 공학기술 이렇게 구분하는데, 공학기술 분야가 패러의 이론에서 가장 잘 출제됩니다. 가장 과학성이 높은 거죠. 그죠? 패러의 분류, 공학기술 기억하시고요. 조직 규모의 기본 논리는 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 분권화, 복잡화됩니다. 조직 구조의 특성해서 공식화, 분권화, 복잡화 해도 같은 말이죠. 기억하시고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직 환경, 역동적이다, 분석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 조직구조. 정보화 조직구조의 기본 논리는 정보화가 발달된 조직일수록 탈관료제. 정보화가 발달된 조직일수록 범위가 넓다. 계층 수가 적어진다. 전 시간에 우리 그렇게 봤죠. 즉 탈관료제화 된다. 오늘날은 뭐 정보화 사회니까 1인 1PC로 전국 세계 어디에 있든 필요한 경우에 접속만 되면 그 회사, 그 국가 업무를 그 자리에 직접 볼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죠. 정보 보안. 경찰 관련이나 군 관련 기관에서는 정보 보안 업무도 제가 강의를 자주 하는데요. 과거 공직 경력상 그런 데서 이런 얘기가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정보화 사회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조직 기술에 따른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지면서 네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이게 바로 패러가 분류한 조직 기술의 분류입니다. 패러라는 학자가 얘기한 공학기술 그러면 다량의 계량적 정보가 요구된다. 이게 바로 오늘날 첨단 정보화 사회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되고 정보 출처가 구하기 어렵죠. 그죠?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세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은행 가지 않고 돈을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마음대로 주고받고 다 하듯이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3, 40년 사이에 너무도 많은 이 지구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보다는 또는 기성세대들은 다 겪어온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조직 몰입. 조직에서 조직 몰입. 몰입이라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조직을 개인과 동일시한다. 다시 말하면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같아질 수 있도록 리드한다. 헌신하는 정도. 그게 몰입이죠. 몰입, 우리가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몰입을 해서 제가 진행하는 대로 따라올수록 머릿속에 메모리는 훨씬 더 양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듣다가 말고 아예 지루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딴짓 해버리면 그 문제는 틀리면 되죠. 틀리면 돼요. 만점 받으라고 안 하니까. 그러나 잘못하면 불합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부지런히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자, 동기부여 이론에서는 아브라함 마슬로우가 얘기한 욕구 계층 이론. 과거 시험에 욕구 계층 이론의 욕구 단계별로 쓰시오 해서 아까 내가 칠판에 써준 것처럼 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 욕구를 쓰는 것이 나온 적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최상위 욕구가 무엇인지 쓰시오 하고 요 자아실현 욕구만 쓰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희망사항은 적어도 대학생이라면 이 5단계 욕구 정도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가장 밑에 사람이 먹고 잠자고 싸고 그러면 이상하나요? 배출하고 생제 욕구죠. 그래야 이제 사회로 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좀 내가 편안해지고 싶은 안전욕구. 우리 사회는 지금 안전욕구까지는 다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변보호 요청도 해서 민간 경비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존경욕구. 어느 정도 지위가 되면 남들로부터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스스로에게 쓰담쓰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마슬로우가 얘기한 욕구 단계 5단계에 속한다.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욕구는 계층에 계층에 따라서 하위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가 고파 죽겠다가 밥 먹고 난 사람이 금방 그냥 나 좀 대우해주라 존경 욕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욕구, 안정 욕구, 존경 욕구 순차적으로 가는데, 다만 그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모티베이션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동기 요인으로. 그것만 기억을 잘 하십시오. 요걸 특징을 물어보는 시험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엘더퍼의 ERG 이론. 여기 대문자 나와 있으니까 굳이 판사하지 않겠습니다. ERG. E, existence. R, relatedness. 즉, 첫 번째 생존 욕구. 두 번째 관계 욕구. relation이죠. relation. 관계. 그 다음에 growth needs. 성장 욕구입니다. 이 세 가지 욕구가 굉장히 특징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 중 엘더퍼의 이론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걸 하나 집어넣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이 생존 욕구의 특징이 아닌 것 꼭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봐두시고요. 이 세 가지 욕구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다음에 허즈버그 또는 어떤 학자들은 헤르츠버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위생요인, 동기요인, 만족요인, 불만족요인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위생요인은 불만족요인, 만족요인은 동기요인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위생요인과 동기요인 잘 기억하십시오. 성취되고 인정받고 책임, 승진, 성장 등은 그 동기를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동기요인 이렇게 표현한다. 다음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그 다음에 맥그렉의 X이론, Y이론입니다. 그래서 X이론의 특징은 일하기 싫어한다. 탱자 노는 사람들 얘기해요. 공부 안 하고 지금 내 강의 듣지 않고 노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강제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안 되면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X이론의 비판이고, Y이론은 스스로 알아서 자율성이 높은 사람. 지금 바로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 그죠? Y형 인간이 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크겠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형평성 이론 해가지고 기대 이론이 나오는데요. 기대 이론은 바로 브룸의 기대 이론이 가장 중시됩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은 바로 EIV라고 표현합니다. EIV 이론. 노력, 성과, 유의성, 밸런스 등을 전제로 하는 이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리더십론에서 상황 적응적 리더십은 꼭 기억을 해주고요. 주요 본수가 뭐냐? 리더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실력과 능력과 품성. 그 다음에는 부하들의 요구, 욕구.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 다음에 변혁적 리더십에서 구성 요소가 카리스마틱 또는 영감적, 개별적, 지적 자극 해서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다음 넘어가서 조직 내 권력. 권력의 개념이 뭐냐 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특정인이 또는 정부 행정인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우리가 파워라고 한다. 권력이라고 한다. 파워네이션 이런 말로 하죠. 파워가 가장 센 나라, 뭐 우리가 통상 미국 그러면
파워네이션 이렇게 표현하듯이 파워맨 그러면 개인이죠. 능력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원천은 바로 합법적, 보상적, 강압적, 전문적, 중거적 권력이 있다 보고요. 그 다음에 갈등. 갈등은 회피한다고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갈등 관리 방안은 회피보다는 경쟁이나 수능 협동적인 차원에서 타협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요. 정부와 사회의 조직은 과거 권위주의 계층제 피라미드 형태에서 보다 더 수평화, 네트워크화, 넓이가 점차적으로 넓어져 간다. 그건 쉽게 생각하면 인터넷망을 연결해서 동시대에 전 회사원이 똑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갈등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논리가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의사전달. 의사를 전달한다. 즉 정보를 공유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문서를 발송한다. 또는 컴퓨터상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 또는 문서를 발송시킨다. 다 이게 전달이죠. 전달 과정. 그래서 의사 결정하는 것은 곧 대안을 최종 선택하는 걸 의미하는데 행정 현상에서 있는 의사 결정은 곧 결재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자가, 감독자가 펜을 들고 자기 이름을 사인하는 것. 여러분들도 사인 많이 하죠, 그죠? 카드를, 개인 카드를 물건을 사고 쓸 때 카드를 긁고 결제하세요, 사인하세요 그러잖아요. 그 사인하는 게 곧 결제를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 물건을 내가 사고 그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겠노라 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의사결정 모형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정 모형, 최종 모형, 쓰레기통, 혼합주사 이런 거 얘기했죠. 그래서 IT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보다 더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으로 변화돼 간다라고 봤고, 그 다음 인사행정으로 넘어갑니다. 인사행정.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다 인사행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임용하고, 임용하기 전에 시험을 봐서 선발하고, 선발해서 임용하고, 임용하면 뭐예요?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운용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지속적인 능력 발전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또 단계별로 시키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초급 공무원 과정, 중급자 과정, 관리자 과정, 고급 관리자 과정 해서 과정이 쭉 있습니다. 고위직이 될수록 그 많은 과정을 다 거쳐와야 돼요. 그 직급에 해당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차상급자로, 차상위 진급으로 나가는데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아, 저 친구는 아직 교육 안 갔다 왔지? 그럼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직급 기간 내에 해당되는 과정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공무원도, 군인도. 군인은 초급 과정에서는 OBC, 중급 과정에서는 OAC, 또 중상급 과정에서는 육군대학, 또 상급 과정에서는 국방대학, 국방대학원, 과정이 다 있어요. 교육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야 고급 장교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사행정의 내용, 과정 보면 처음에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직무 설계해서 공직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하죠. 임용. 이때는 모집하고 시험 보고 임용하는데 뽑아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개인 능력 발전을 위해서나 조직 능력 배양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꼭 보내고 또 교육훈련 성적과 근무평적 성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사기를 높이고 보수를 주고 보너스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관료는
대국민 봉사자다 나와 있죠. 서번트다 그런 의미로 쓰고요.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유치해서 공직을 명예를 인식하고 정년 퇴임 때까지 근무하도록, 즉 생애 직업이다, 평생 직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공무원 직업에 따라서 나이 정년, 계급 정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정년이 좀 빠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 최고 기관에서 조금 빨리 다른 사람보다는 나왔죠. 몇 년 정도. 그런 것이, 그러나 정년은 정년입니다. 나이와 계급이 다 있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가면 이제 더 상위직으로 올라가겠지만, 정년이 되면 정년 시한을 기한으로 해서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고. 장단점은 직업공무원화 되면서 전문 직업화되고, 따라서 높은 봉사정신이나 나아가서 고급 공무원 양성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단점은 뭐냐? 공무원 집단이 관료주의화될 우려가 있다. 첫 번째. 또한 공직 분위기가 침체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발전 정도가 느려진다. 또한 관료 병리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문제점이죠. 문제점. 그 다음에 이어서 역관주의. 역관주의는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당에 대한 공헌도 또는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지연, 혈연, 학연도 포함될 수 있고, 정실주의. 또 한편은 자기가 집권하기 전에 자기 당을, 자기를 도왔던 주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직에 먼저 채용한다. 왜? 그래야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전문성은 고르지 않죠, 별로.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낙하산 인사는 하지 마라,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죠. 그래서 정실주의가 발달한 것은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부터 정실주의가 굉장히 발달했다. 왜? 다수당이 관료로 임명되면 모든 임명권을 다 장악해버려요. 특히 영국은 계급사회죠. 공작, 후작, 백작, 남작, 자작 해서 귀족 계급이 5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밑에는 평민 계급이잖아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미국에서는 제퍼슨 대통령과 잭슨 대통령 때 변화가 옵니다. 펜들턴법을 내놓으면서 드디어 실적제로 가야 된다. 왜? 이 역관주의의 장점은 행정이 민주화되고 정당 정치 등의 발전 또는 관료들의 대응성이 높아지는 기능은 다소 장점도 되는 반면에 관직을 매간매직 팔아먹는다는 거죠. 또는 부정부패, 비능률,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이런 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로 변화돼 갑니다. 실적주의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수고했습니다.